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에어컨 전선 부실 시공, 피난기구 관리 소홀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총체적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SNS에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나잇 이슈 여쭤보고 싶은 이슈가 많은데 먼저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인재로 볼 법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 일단 지금 많이 나온 것은 에어컨 전선이 발화 원인이다. 이런 점이 주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큰 화재로 인해서 총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큰 불로 인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였다. 일단 이런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화재의 원인이 규명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에어컨에서 이제 스파크, 불길이 일었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 그 호실로부터 연기와 불길이 나오는 것이 또 확인이 되는 그런 CCTV 장면이라던가 이런 점들을 기초로 봤을 때 일단 특정 그 발화 시점이 된 호실의 에어컨에서 화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고 결국 조사 결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지점이 이 부분에서부터 예방이 가능했던 화재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에어컨이 이미 설치된 지 굉장히 오래된 호텔의 에어컨이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전선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다른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서 실외기와 연결을 하다 보니 이 전선이 모자르게 되자 이 둘을 그냥 이어 붙이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이제 통전선이라고 해서 끊겨지지 않은 하나의 줄로서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이 최초에 문제가 되어서 에어컨 설치 기사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후된 전선을 이어 붙여서 사용한 이 부분에서 결국 화재가 최초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 발견되었고요. 안타까웠던 점은 이 해당 호실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보아도 지금 에어컨 전선 상태가 불량해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견된 화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한데요. 이번 화재가 다른 화재들에 비해서 불길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뭘까요? 이 부분에서도 참 안타까운 점이 여기서도 관리 소홀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호텔 객실에서는 이 객실의 문이 일차적인 방화문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문 열고 나오면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고 닫을 때 꽉 눌러 닫지 않아도 저절로 닫히는 기능을 도어 클로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설계도상에는 설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에어컨에서 최초의 스파크가 일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저절로 닫히지 않았고 그 불길이 삽시간에 복도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비상구 같은 부분이 적어도 완전히 닫혀 있었더라면은 다른 층으로의 불길이 번져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환기를 이유로 해서 열어두었던 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자면은 기본적인 소방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 지켜지지 못하면서 화재가 정말 크게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기록적인 어떤 피해를 끼친 화재로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인재로 볼 만한 요소 또 있는 것이 화재 경보기 이 경우도 직원이 또 껐다가 다시 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호실에도 당연히 화재 경보기는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화재가 발생한 즉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작동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피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모두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했는데 해당 호텔에 상주하고 있던 매니저가 이것을 그냥 잘못 작동한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바로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재가 있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한 후에 경보기를 다시 작동시키기는 했는데요. 그 사이에 2분이 넘는 시간이 경과돼 보였습니다. 예.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화재에 있어서도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대피하는가가 어떤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요. 이 2분 20초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 그러니까 대피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불길이 번지기에는 또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이 참 안타까운데 결국 이 경보기도 작동이 멈췄다가 다시 켜지는 이 시간 동안에도 불길이 너무나도 많이 번져서 큰 피해로 이어졌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피난기구 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좀 드러났는데 일단 간이 완강기가 모든 객실에 설치돼 있었어야 했는데 일부 객실에만 설치가 돼 있었고 또 설치된 것들 중에서도 일부는 로프 길이가 너무 짧아서 소용이 없었다 이런 점도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완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이 완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분은 또 많지 않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교육과 홍보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완강기는 이제 걸고선 이제 로프 같은 부분을 타고 본인이 직접 밖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 완강기가 객실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 이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로프 길이가 충분하지 못해서 대피하기에는 완전치 못한 완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식의 설치만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도 이번 조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적드린 것처럼 에어컨이 노후화되었는데 이걸 교체하면서 1차적으로 전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화문 같은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부분, 완강기로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부분, 결국 관리의 소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호텔 소유주를 비롯해서 해당 그 알람을 꺼버렸던 매니저 등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사전 구속영장도 이제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예, 뭐 책임을 물을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건데 그 당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에어매트로 뛰어내려서 사망한 인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 책임을 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쟁점이었는데 결론이 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사람들이 총 7명이 계셨는데 이제 2명의 경우에는 이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에어매트로 이 화재를 불길을 피해서 이 호텔 밖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이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면서 결국 추락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또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이 부분도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 에어매트의 설치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방 측의 어떤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소방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에어매트라는 것이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관리와 설치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적어도 이 화재 당시에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설치에 관련된 매뉴얼이 지금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 해당 호텔의 앞쪽으로 좀 비탈진 면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평지에 설치가 되지는 못했던 점 그리고 다른 경찰 인력까지 동원을 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에어매트를 설치까지는 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구조 사인이나 이런 걸 들을 새가 없이 피해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뛰어내리면서 이 에어매트에 모서리로 떨어져서 이 에어매트가 뒤집어진 점 이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되어서요. 적어도 이 에어매트의 관리라든가 이런 책임 부분에 있어서 소방이 어떤 책임을 질 부분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에어매트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피해자 개인정보도 담겨 있어서 더 논란인데 어떤 보고서들이 유출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수사기관과 이제 지자체에서 당연히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텐데요. 해당 문서에는 일단 수사기관이 이 해당 사건을 지금 어디까지 수사를 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수사가 돼야 되는지 방대한 내용이 당연히 담겨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의 신상이야 박대성, 뭐 이름 모든 부분들이 일단 신상 공개가 된 상황이지만 그렇죠.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 보고서에 피해자의 이름 같은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당연히 대외비라고 하죠. 비밀 유지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외부로의 공개를 막고 있는 내부적인 엄격하게 통제된 인원만 볼 수 있는 문서라는 점이 표현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관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이것이 어떤 경로에선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최초에 신고한 사람도 시민이었어요. 이런 자료가 지금 SNS나 아니면 일부 맘카페에 공유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시민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밝혀지게 된 것이거든요. 즉각적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최초에 이걸 작성한 사람부터 해서 어느 시점에서 유포가 된 것인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부분이 이제 특정이 되어서 최초 유포자가 특정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 의무를 부여받고 있고요. 누설했을 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또 처벌을 하는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신상 정보 등이 동의 없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혐의로 지금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이게 어디서 유출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맘카페라든지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제 좀 돌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포가 된 건데, 그런 것들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좀 됩니까? 네, 이 부분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초 이것을 유포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을 우리가 만연하게 퍼다 나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문서가 이미 좀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발견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이것을 신고하고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상에서 확인을 한다면 당연히 이걸 퍼다 나르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것을 다른 공간에다가 또 게시를 하면서 2차적으로 나 역시도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던가 모욕과 관련된 부분을 덧붙이면서 이런 문서를 유포하면은 개별적인 별도의 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퍼다 나르는 행위 역시도 지양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살인 사건이고 또 유출된 것 역시도 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다음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남역 인근에서 이게 5월이었죠.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우선 당시 사건의 간략히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수능 만점자다, 뭐 의대생이다, 이런 이 가해자의 신분 역시도 주목을 받긴 했지만 본질을 보자면 잔혹하게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를 살인한 살인 사건입니다. 예. 강남역 옥상에서 잔혹하게 여자친구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라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안이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가해자에 대한, 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같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끔찍한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뭐 혼인 무효 소송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가 이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 소송도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별 이후에 본인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본질은 잔혹한 살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좀 가만히 되어서 앞으로 이제 재판 결과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도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의대생의 정신 감정 진행 결과도 공개가 됐는데 일단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재범 위험성은 높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라는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40점 만점에 뭐 한 25점 정도가 넘으면 뭐 사이코패스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사이코패스로 분류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은 살인죄가 가벼워진다거나 처벌을 더 약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범행의 동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추정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된 검사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점수가 10.5점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의학적인 기준에서의 사이코패스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이 정신감정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심신미약 감경이라는 것이 형법에 존재하긴 합니다. 내가 온전한 의지 상태, 내 온전한 정신에서 행한 일이 아닐 때는 형을 감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거든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조건 또 감형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참작의 요소가 되는 건 맞는데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끔찍한 사건을 벌이기 직전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 법, 뭐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검색한 점도 확인이 되고요. 사전에 뭐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나 여자친구를 옥상으로 불러낸 점, 이런 부분을 보자면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보다는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는 점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 등이 이제 감안이 됐을 거라고 보이고 결국 어떤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 한 가지 더 어떤 양형에 있어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 좀 더 높은 형량이 내려져야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단 심신미약 정도로 볼 수 없었다는 점이 또 확인이 되었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어떤 가중적인 요소로서 반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 계속 해주셨지만 결국 전 여자친구를 살인한 살해범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대법원에서 결과 나온 거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검사 접대로 논란에 빚었던 라임 술 접대 사건.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좀 쟁점이 됐던 것은 그래서 그 청탁금지법의 금지액 100만 원이 넘느냐 이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좀 어떻게 좀 얘기됐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건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이해하려면 수학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그래요. 정도로요. 사실상 쟁점이 어떤 수학 계산에 꽂히게 되면서 이것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와는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해당 사건은요, 이제 라임 사태의 이 핵심 관계자들이 결국 이 검사, 담당 검사 등에게 향응을 접대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이 청탁금지법이 저촉이 되느냐 아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 상으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1심과 2심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근거를 보자면은 향응을 받았을 때 그 총 액수라는 것이 있고 이 전체적인 이 접대 과정에서 이제 여러 명이 처음에 뭐 20분만 참석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있었던 사람도 있고 뭐 중간에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텐데 일단 이 재판부 1심과 2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향응 접대에 들어간 총 비용이 있고 이것에 참석했던 전 사람 7명으로 나눠 봤을 때 94만 원 정도가 된다. 1인당 받았던 향응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뭐 94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향응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주된 그 목적이지 이것이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어떻게 쟁점이 되어서 사람들이 계산기를 들고 다니면서 99만 9천 원까지만 향응을 접대
받아도 된다는 의미의 취지의 법안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뭐 1차와 2차 뭐 술자리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렇다면 적어도 1차에 참석한 인원들과 1차에 들어간 비용을 개별적으로 나누고 뭐 2차에 참석한 인원이 있다면 2차에 참석한 인원과 2차에 들어간 비용 이런 부분들을 개개인별로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일률적으로 뭐 총 액수를 총 인명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살펴본다면은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이 술자리 비용을 이 술자리에 참여한 인원으로 균등하게 계산했던 거고 대법원에서는 체류한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보겠다라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일부 검사들에게 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일단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경우 자체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흔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물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이 곧바로 이들에게 유죄다라는 것을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총액을 어떤 참여했던 모든 사람 명수로 균등하게 나눈 이 계산 방식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살펴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재판부에서는 이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결론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어떤 이 계산 방식, 개별적으로 참석한 인원별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는 취지로 계산을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100만 원이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나잇 이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